네,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학을 공부할 윤영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경영학의 기초이념 들어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 경영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조직과 관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 대상이, 우리 경영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상이 기업이면은 기업 경영이 될 것이고, 그 대상이 국가면은 국가 경영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경영이라 표현하면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죠?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그죠? 조직을 꾸리고, 그리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지시가 원만하게 수행되는지를 통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경영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도 그냥 가지 않죠. 어디를 갈 것인가, 가서 뭘 싸러 놀 것인가, 계획을 짤 것입니다. 먼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호텔에 숙박할까, 어떤 놀이시설을 이용할까 다 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같이 여행 갈 사람 중에서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뭐 예매를 잘하는 사람은 예매를 맡길 것이고죠. 어떤 안내를 잘할 사람은 안내를 맡길 것이, 그렇게 역할 분담하겠죠. 역할 분담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을 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직을 하고, 그리고 조직 일을 맡기고 지시를 하고, 근데 예매 같은 것이 잘 돼 가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되겠죠. 통제하는 것. 이런 게 한마디 표현하면 경영이에요. 경영이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한마디 표현하면은 계획을 짜고 조직을 꾸리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 그게 이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 경영의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 1강에 경영의 정의가 나오죠. 첫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줄을 좀 꺾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조직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데가 있죠. 그 밑에 여러분 2번에 보시면은 경영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페요레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경영학이란 분이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경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조직을 꾸리고 지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남은 우리 경영학의 그 과정들은 계획, 조직, 그리고 조정, 통제, 이런 것들을 개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 과제들입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4페이지입니다. 이 경영 활동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보통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부분은 개론 파트니까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경영 활동을 과정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좀 말했다시피 어떤 계획을 하고, 그죠? 계획 활동, 그리고 계획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꾸리고, 그걸 우리가 조직화한다 그럽니다. 조직 구성 활동, 그리고 이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하는 지휘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활동. 이렇게 우리가 이 경영 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과정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이 경영학의 개념은 이 과정 측면에서 설명드린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업무 측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뭐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이렇게 하는 게 업무 측면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약간 우리가 좀 잘 안 들어보던 말들인데요. 첫 줄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또는 관리적 의사결정이다, 또는 기능적 의사결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업의 어떤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들이죠.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또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들입니다. 이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 해나가는 게 거기에 해주는 관리적 의사결정 또는 기능적 의사결정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굳이 단계로 본다면은 최고 경영층에서 하는 의사결정이 전략적 의사결정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경영자가 있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경영을 공부하려면은 경영의 가장 주된 핵심 세력인 경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뭐 크게 그대로의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입니다. 먼저 일단 여러분 거기에 소유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기업의 소유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 경영자예요.
보통 이 자그마한 기업들은 소유자가 직접 경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걸 우리가 소유 경영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시다시피 출자와 경영을 동시에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금을 대서 기업을 만들고 경영도 직접 담당하는 거. 보통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근데 요 기업이 여러분 조금 사회적 이 규모가 커지면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때 고용 경영자를 고용해서 물론 이 소유자의 기업 지배는 계속 유지되는다는 전제 하에서 경영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시키는 것. 그게 고용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모가 좀 더 커지면은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때 소유자는 별도로 있고 전문 경영자가 나서서 경영을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 경영자를 우리가 말 그대로 전문 경영자라 그래요. 보통 오늘날 우리가 뭐 삼성이라든지 저는 대규모 그룹들은 대부분 다 전문 경영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개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유 경영자 첫째 줄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출자와 경영 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기업가에 주로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두 번째 여러분 고용 경자는 그게 첫째 줄 이런 말 있죠.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 활동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소유 경영자가 좀 경영자를 고용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셋째 줄 끝에 이런 말 있죠. 이런 게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소유주의 기업 지배가 계속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전문 경영자 보세요. 전문 경영자는 첫째 줄 끝에 이런 말 있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영체제에서 오늘날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리체제에서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영만 전담하는 그런 경영자를 우리가 전문 경영자라 그래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경영자를 수익적인 계층에 따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최고 경영자 또는 중간 경영자 또는 하위 경영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최고 경영자는 여러분 교재에 설명되다시피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탁, 우리가 회사에서 이사회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회. 뭐 이사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사회에서 뭔가 의사결정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그죠? 그 이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수탁경영청이라. 이런 수탁이라는 게 어떤 그 부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수탁. 그는 또 위임을 받은 경영청. 이사회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전반경영청이 있죠? 말 그대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으로 사장 같은 지위에 해당되는 경자가 이 전반경영청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배경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중간 경영청은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뭐 실장이라든지 그죠? 뭐 부장, 과장 이런 직급들이죠. 그런 게 해당되는 층이 중간 경영청이고 제일 마지막에 하위 경영청은 뭐 반장 이런 계층들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기서는 개념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저 페이지 넘겨서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여러분 그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이런 걸 공부했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확인한 용인데요. 전략적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최고 경영층이 하겠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기업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실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주로 중간 경영층이 하는 것들이에요. 좀 전에 봤던 뭐 국장, 과장, 그죠? 부장 이런 계층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선 현장에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업무적 의사결정으로서 구체적으로 하위 경영층에서 실제로 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입니다. 뭐 일정 계획을 짠다든지, 뭐 구체적인 감독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통제 활동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이야기하겠죠. 그 밑에 여러분 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수평적 차원에 따른 분류가 있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같은 뭐 마케팅 부장, 그죠? 이런 부장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직능 경영청 또는 기능 경영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생산부장, 마케팅 이런 것들이에요. 일종의 부서 경영자들이죠. 이에 반해서 여러분 전반 경영자 또는 종합 경영자는 예컨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입니다. 요렇게도 또 경영자들을 다양한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나누기도 한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이런 기업을 좀 이때까지 여러분 경영자를 좀 봤어요. 지금부터는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기업. 어차피 우리가 지금 경영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이 우리는 기업 경영을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주체죠. 그죠? 물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요즘은 이윤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는 사회적 책임까지 수행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해요. 그만큼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비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중심 세력이 되는 기업을 좀 보자고요. 일단 밑에 2번에 보시면 여러분 기업의 유형이 나옵니다. 먼저 요 기업의 유형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요는 개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는 말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하셔야만 요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권자라는 개념 아시죠? 채권자가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 A라는 사람이 기업에 B라는 기업에게 이렇게 한 1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A는 채권자가 될 것이고 기업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이때 여러분, 이때 이 채무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를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근데 구성원 뭐 우리 주식회사 따면 주주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주식회사 아닌 일반적인 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주주나 사원들이 어떤 식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원이라는 것은 내가 좀 전에 말씀 사원은 우리 일반 회사의 사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종의 그 주식회사에서 주주와 같이 유한회사 또는 이 한명합자회사 같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사원이라는 어떤 주주 비슷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원들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회사의 채무가 100억이잖아요. 이 100억을 그 구성원들이 전부 책임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일부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100억이에요. 100억일 때 그 구성원이 각각이 전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은 각각이 일부의 책임만 지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전부 책임질 때 그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말을 뜻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이다. 그렇게 무한책임지는 구성원을 우리가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말해요. 사원이라 좀 전에 말했던 이 사원은 우리 회사의 일반적인 사원을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부 책임지는 그 구성원을 말 그대로 유한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 아시겠죠? 유한이라는 것은 채무 전부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 말이고 유한이라는 것은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정되는지 그건 좀 이따 보자고요. 일단 유한책임 사원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라는 개념을 좀 익히시고요. 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있는 거라.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는 요 기업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구성원들이 빚처였던 그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를 각각이 전부 책임지는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구성원들이 기업의 채무의 일부씩 책임지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 또는 구성원들이 일부는 전부 책임지고 일부는 또 말 그대로 유한 책임지는 이런 어떤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이는 책임지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따라서 다양한 회사의 유형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기업입니다. 여러분.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그 구성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오늘 회사를 만들었어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주주도 아무도 내 혼자 그게 말 그대로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은 이런 그런 기업들이 종종 있죠. 특히나 신생기업들은 개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조직이 커지겠지만은 초창기에는 개인기업의 형태를 띨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그걸 보시면은 개인기업의 특징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연히 계획과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제 사회적에서 볼 때는 큰 신뢰성이 없겠죠. 그래서 두 줄을 보시면은 당연히 기업 운영에서는 구성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개인 기업은 무한 책임이에요. 기업의 책임이 그 구성원의 책임 똑같습니다. 그 구성원이 기업의 책임을 전부 다 책임져요. 이게 무한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인재 모집이라든지 또는 자금 확보 같은 데 어렵겠죠, 그죠? 대외적인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지. 자, 두 번째로요. 요보다 좀 더 기업이 큰 게 한명회사입니다. 자, 한명회사는 여러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원 전체가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회사의 채무가 100억이라면은 근데 사원이 3사람 있다. 그러면 3사람이 각각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이게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한 책임 그걸 한 명 회사라 그러는데요. 이 한 명 회사는 그 무한 책임 사원들이 경영도 담당하고 각각이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한 책임 지는 대가로 경영도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한 명 회사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가 뭐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명 회사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합자회사 보세요, 여러분. 합자회사는 이런 경우예요. 일부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일부는 유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원이 일부는 회사 채무 전부를 책임지고 일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달리 말하면 유한 책임 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런 게 우리 합자회사를 그럽니다.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들이 뭐를 담당하느냐? 경영을 담당해요. 유한 책임 사원은 경영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자에 대한 어떤 이익만 나누는 것이 경영권이 없어요. 이거 우리 한 명 회사는 우리 한 명 회사 같은 경우는 정리 좀 해보면은 한 명 회사는 무한 출자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무한 책임 사원들은 무한 책임지는 만큼 그죠? 무한 책임지는 만큼 경영도 담당하고 출자도 담당하죠. 그죠? 이게 출자도 담당하고 자금을 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경영도 직접 담당하고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각각 전부 책임져요. 그런데 합자에서는 여러분 어땠느냐? 좀 전에 말했다시피 합자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무한 책임 사원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거는 출자도 담당하고 다만 또 경영도 담당합니다. 경영권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유한 책임 사원은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에 굳이 경영권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출자만 담당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명 회사와 합자회사 구성이 다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래쪽에 4번에 보시면은 유한책임회사예요. 이 유한책임회사는 요 합사회사보다는 또 사이즈 규모가 좀 더 커요. 한 50명까지 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한책임사원은 말 그대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 회사 이름에서 있다시피 유한책임지는 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 회사가 채무를 100억지면은 그 구성원인 사원들은 각각이 일부씩만 책임지는 그런 경우가 유한책임사원이에요.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6번에 보시면 여러분 주식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기업에서 기업 환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주식회사죠. 자, 주식회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주로 구성돼요. 주주. 그죠?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을 우리가 주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럼 우리 주식회사가 주식이라는 게 이거죠. 주식이라는 자체가 우리 회사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권이 있다면은 이 소유권을 나누어서 그 분량적인 일부, 근데 요게 각각이 하나의 주식들입니다. 요 주식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주가 되죠. 주식을 인수하면은 주주가 됩니다. 주주가 됐단 말은 그 회사의 말 그대로 소유권의 일부를,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입니다.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예요. 이 불량적 일부를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주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인이에요. 물론 전체의 주인은 아니죠. 불량적인 일부를 가진 주인입니다. 이는 주주로 구성된 그 회사가 주식회사고요. 이 주식회사는 여러분, 요 주주들 있잖아요. 이 주주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A라는 이 주식회사가 대외 채무가 100억이에요. 대외 채무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주주들은 어떤 범위에서 저 채무 100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자기가 인수한 요 주식의 크기, 예를 들어서 요 B라는 주주가 주식을 1억 정도 인수했습니다. B는
이 A 주식회사의 주식을 1억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주주 B는 A 주식회사의 채무, 대외 채무 100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지느냐? 1억 이것만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유한책임입니다. 이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회사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본질은 같습니다. 유한회사입니다. 유한책임을 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보시면은 첫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명의의 주식을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본을 모아서 설립된 기업이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한책임제도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들은 어떤 분이 책임진다고요? 요게 요 1억을 우리가 출자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자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더 이상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고 주식이죠. 주식. 세 번째, 소유와 경영.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 주주들이 소유자들이에요. 소유자들. 그죠? 근데 이 주주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는 않죠. 전문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식회사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그런 기업 형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 오늘날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업 형태죠. 다음에 주식은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거래가 아주 활발하죠. 주식의 양도가 아주 쉽고요. 또 우리 주식회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가 누구냐? 이 주주들이 모여있는, 즉 소유자들인, 이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걸 우리가 주주총회라.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다 합니다. 그 회사의 이사를 뽑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다 결정해요. 이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사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뽑으면은 그 이사들이 모여서 주요한 실무적인 의사결정합니다. 그 의사결정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이사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주식회사의 감사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요 주식회사를 종종 물어봅니다. 그 주식회사의 특징을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조금 이따가 여러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겠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유한책임 회사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유한책임 회사는 이랬어요. 유한회사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유한회사인데요. 유한회사라면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한책임사원들은 원래는 경영권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유한책임회사는 어떤 회장관이 이 유한책임사원들이 경영을 담당합니다. 경영을 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명 회사에서 마치 무한책임사원들이 경영을 담당했다고 똑같은 거는 구조죠, 그죠?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있잖아요. 요 유한책임회사는 여차하면은 주식회사로도 바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유한책임회사는 최근에 만든 회사의 하나의 종류인데, 한편으로는 한명회사의 어떤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회사의 그런 어떤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등장했다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한번 볼까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유한책임회사는 내부 관계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은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 줄을 한번 보세요. 제 줄에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각 사원은 출자 금액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2번에 여러분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2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은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회사 바로 조직 변경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엔 여러분 우리 9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에 있는 요게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식회사의 장단점이 우리 앞에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소유권자가 책임이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부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됐을 때 소유자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되면은 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위험, 그 기업의 위험으로부터 어떤 그 기업 경영자, 기업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책임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권자 유한 책임 제도. 두 번째,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전문 경영자를 도입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 개인 기업 이런 거와 달리 굉장히 장기적인 존속 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그 주주의 구성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기업은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주식을 판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식 거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어떤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소유권 자체가 쉽게 이동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자본 조달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분 이 주식을 정자를 통해서 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한다는 얘기죠. 반대 단점이 있습니다. 요 단점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여러분 이 주식 회사는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국가의 어떤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것도 단점이지만은 큰 단점이 이중과세예요. 여러분 이중과세란 말이 뭡니까? 세금을 두 번 낸다는 얘기죠. 회사가 기업이 어떤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통 법인세를 내잖아, 그죠? 기업이 일정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면은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회사가 수익을 내고 나서 이걸 우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해주면은 요 배당금은 주주의 또 개인 주주가 받게 되고 주주는 또 이 배당금에 대해서 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당금이 사실은 본질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 차원에서도 한번 세금을 내고 법인세로서 세금을 내고 또 주주는 자기 소득세로 또 세금을 냅니다. 똑같은 이익인데 두 번 세금 내는 꼴이다. 이게 이제 이중과세라는 아주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회사에서 가장 예민한 그런 어떤 그 단점들입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밑에 설명해놨죠, 그죠? 그 테이블 밑에 보시면 제가 이래놨네요. 주식회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점은 이중과세다. 주식회사 사업상 이익이 났을 때 소득세가 주식회사에 부과되면 이게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요. 두 번째는 세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은 주주는 다시 또 배당금을 개인 소득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는 또 세금을 매겨요.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사항 중에서는 이 주식회사의 장단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올 주제입니다. 오케이. 밑에 중간 체크 한번 볼까요? 자, 주식회사에 대한 답하시오. 첫 번째,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주식회사는 정권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그걸 정권화한다 그럽니다. 맞아요. 세 번째, 주주는 여러분 무한 책임 아니고 뭡니까? 유한 책임이죠. 4번에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 감사. 그렇습니다. 오케이,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음 여러분 남은 거는 이제 기업 집중이에요. 기업 집중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업의 유형을 좀 봤고요. 근데 기업들이 여러분 2개 이상의 기업들이 한 개의 기업이 된다든지 또는 기업은 2개로 존재하지만은 상호간에 밀접한 어떤 협력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기업 집중이라 그래요. 주로 뭐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기업의 합리성을 달성한다든지 뭐 생산 원가를 떨어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업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조금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분 형태는 첫 번째 형태가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은 이게 동종 기업 간의 수평적인 결합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자동차 회사랑 B라는 자동차 회사가 법적으로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합하지 않는데 뭐 업무적으로 결합하는 게 그냥 판매를 같이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가격 책정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관계 있을 때 우리가 카르텔이라 그래요. 기업 연합이라 그럽니다.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생산이라든지 판매 이런 것들을 상호 협력하여서 해나가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카르텔이라 그래요.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첫째 줄 보시면은 특징이에요. 카르텔은 동종 기업 간의 수평적 결합이다. 이 수평적 결합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평적 결합이라 그래요. 포인트는 여러분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 회사 두 개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요거보다 여러분 좀 더 강력한 게 뭐냐? 트러스트예요.
이런 우리 M&A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합병, 기업 합병한다. 기업 합병 그게 트러스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는 동종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종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승계. 이거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런 합병이 발생하면은 두 개의 기업이 완전히 독립성 상실하게 돼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카르텔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러스트는 두 개의 기업이 하나로 뭉치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컨체러예요. 이 컨체러는 이 컨체러 형태는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나라 재벌을 떠올리시면 돼요. 재벌. 여러분 재벌들은 기업이 굉장히 많죠. 법적으로는 여러분 다 개별 기업인데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뭐로요? 금융적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 종속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형태. 거대한 어떤 기업 집단이죠. 컨체러 그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초로 이런 말로 여러분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으나 그 개별 기업 여러분 우리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그 안에 수많은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법적으로는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은 서로 얽혀 있어요. 금융적으로 그죠? 서로 상호 출자 같은 걸 통해서 그죠?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상 종속되어 실질적으로는 독립성 상실된 경우이더라. 제일 밑에 줄 제가 이렇게 놨죠. 한국의 재벌 기업이 예상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컨글로메레이트 이 기업 이것은 우리나라는 없는데요. 이건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그 수평적 또는 이 수익적인 기업 통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평적 기업 통합, 수익적 기업 통합은 오른쪽에 옆에 한번 볼까요? 그게 11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통합 방향에 따른 구분이 나오죠. 수평적 통합, 수익 통합이 있는데 수평적 통합 그러니까 좀 전에 봤듯이 A 자동차 회사가 A 자동차 회사랑 E 자동차 회사랑 B 자동차 회사가 결합하는 것 이걸 우리가 수평적이다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이런 수익적인 결합은 이거예요. 수익적인 결합은 A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자동차 회사에 원료를 공급해주는 자동차니까 철강이 필요하겠지만 철강 회사가 있어요. 철강. 그리고 이 A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A 자동차 회사가 원료를 공급해주는 철강 회사를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A 자동차 회사가 자기 회사를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 회사를 합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수익적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얘를 우리가 전방통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방통합이다. 이걸 우리가 A 자동차가 이렇게 합병해서 우리가 이걸 후방통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수익적인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는 수평통합과 수익통합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지 뭐 A 회사, B 회사, B 자동차 회사 이렇게 결합하는 요게 수평 결합이고죠. 이게 수평 결합이고 이게 수평 결합이고 이게 수직 결합이었잖아요. 그죠? 미국은 수평 결합, 수직 결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A 자동차 회사가 근데 식품 회사를 합병하는 게 이건 뭐 여러분 수평 결합이라는 것은 이건 수평 결합이라는 것은 동종 우리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합병하는 게 이건 동종이죠. 그죠? 동종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 수평 결합인데 이거는 아주 이종 기업을 업종을 결합하는 것 이게 컨글로머레이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봐봐요. 수평적 또는 수익적 기업 통합에 속하지 않는 합병 형태를 가리키더라. 그래서 밑에 여러분 다섯째 줄 보면 이런 말 있죠.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서 이종 업종 간의 다각화. 이종 업종으로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식품 회사 이렇게 전혀 업종이 다른 쪽으로 다각화하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체크를 한번 볼까요? 1번에 기업 집중에 대해서 답하시오 해놨습니다. 1번에 컨글로머레이트는 이종 기업 간의 합병으로서 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2번에 카르텔은 동종 기업 간의 수평적 결합으로서 독립성을 아니죠. 여러분 이 카르텔은 독립성이 유지된 게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틀렸죠. 3번에 트러스트는 수평 수익적 결합으로서 결합성이 강하다. 이런 트러스트는 그냥 합병하는 거죠. 세 번째
콘체라는 몇 개의 기업이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적 결합을 통해서 내부 경영을 통제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재벌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밑에 그 정답을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그 오타가 있는데요. 그 1번은 그 맞죠. 2번이 틀렸고 4번은 맞죠.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있는 기업 통합 방해 또는 구분을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수평결합, 수익결합 봤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업의 유형을 좀 봤고요. 오늘날 여러분 기업이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게 우리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든지 그런 어떤 기업 고유한 어떤 목적 이외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사회적 책임 구성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 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왜 그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까? 이유를 한번 볼까요? 밑에 놓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이 나오죠. 일단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여러분 시장이 불안정한 말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독점이나 과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이 형성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 소비자가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거든. 독점 기업들이나 과점 기업들은 가격을 세게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독점 또는 과점 이윤의 극대를 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무래도 소비자가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어떤 독점이나 과정 같은 걸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기업 규모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기업이 소비자나 주주나 그 기업 내부의 구성원인 주주나 뭐 종업원뿐 아니라 소비자라든지 또 사회 기타 사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 같은 그런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SK 같은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기업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너무나 막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바람직한 정책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벌이만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돈벌이만 하지 말고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 외부 불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 불경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요. 여러분 예를 쓰는 게 있죠. 어떤 옷감 제조 기업이 있습니다. 옷감 제조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옷감을 제조하면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대량의 폐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 옷감 자체가 염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막대한 폐수가 배출됩니다. 이 폐수가 배출되면은 원래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이 폐수를 자체 정화시설을 돌려서 배출해야 되는데 기업이 다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몰래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이 아주 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게 외부 불경제예요. 이는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는 이는 외부 불경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업은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 좀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그 어떤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기업은 사회 어떤 봉사활동을 좀 해줘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사회공헌 책임이라 표현합니다. 세 번째,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것 같은 이런 거죠. 뭐 직원들의 복지시설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후계자도 키워야 되고 여섯 번째는 정부의 어떤 법을 지켜서 정부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봤다시피 이런 외부 불경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해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책임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캐럴 교수가 4가지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단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 4가지 단계고 이걸 우리가 사회적 책임의 피라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책임의 피라미드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그럼 경제적 책임은 뭔데? 일단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은 뭐냐? 국가의 법 질서를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윤리적 책임은 우리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어떤 기업이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나아가서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그 법을 지키고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한다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것 벗어나서 뭘까지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자선적인 행위도, 즉 사회 공헌 행위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선적 책임이죠.
뭐 기부라든지 그죠?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캐럴의 여러분 그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는 가끔 종종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꼭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마무리 체크하고 정리해 볼까요? 마무리 체크입니다.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출자하고 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기업 경영과 대표권을 가진 형태는 우리 한 명에 써야죠.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업 가맹 기업 간의 협정에서 성립되며 가맹 기업들은 일부 활동을 제약을 받지만은 법률적인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카르텔이죠. 14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으나 금융상 종속되어 있는 기업 유형, 우리 컨트롤이죠. 한국 재벌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18번 한번 볼까요? 사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무,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책임, 우리 캐롤 교수, 그렇죠? 경제적인 책임이죠. 생산을 담당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입니다. 오케이, 이것으로서 이번 첫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